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코너와 김진애 의원님 코너를 어떻게 하다 보니 융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나는 뭐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리얼미터 권수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진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융합된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김진애 박사님이 저희가 이 리얼미터와 조사 결과 발표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들어오실 예정이시고, 그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그것마저 알려주냐, 주마, 정기조사 말고, 또 발음이 덜 세니까, 오늘 발음 좀 덜 세는 편인데, 읽는 게 안 되네요. 단어 읽는 게.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두 번째 조사 발표할 때 아마도 김진애 박사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기조사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연속 올랐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소폭 내려서 73.4%를 기록했고요. 아, 이게 이제 발표할 내용이 별로 안 된다고 보는데, 뭐 0.5% 오르고 0.5% 내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표본으로서 생각하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한 주간 이제 3일 동안 흐름을 보면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흘 간격으로 탄도 미사일이 두 번 발사가 됐죠. 이제 네. 그 이후에 또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유정 후보자든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논란들이 준척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일간에서는 74.0%로 소폭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네. 아시다시피 그 정가변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헌법 위반 사례 3가지를 지적하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이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요즘 계속 MB 정부에서 이제 군 댓글 공작 개입 정언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폭을 둔화시키지 않았나. 여론조사 기관이 참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과거 정부 혹은 과거 사례를 보면 요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제 이거 하락 포인트다라고 네네. 예상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모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정치권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랜 기간 네. 오차범위 내에서 안 움직이나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 0.5% 상승했습니다. 뭐 1.2%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5%면 그것도 지난주에 핵심 지지층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니까 문 후보를 찍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소개시켜 드렸고. 아니 뭐 좀 전환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팍 떨어져야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박성진 변수는 아직 별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반응이 좀 나올 거고. 그렇지도 않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고. 지지층에서도 상당하게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거의 석 달 가까이 자세히 봤는데 별 변동이 없어요. 예,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를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 여론조사 기관은 항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유를 매번 만들기 힘들다. 이제 박성진 후보자 인사 논란도 학습 효과, 참정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한 포인트는 지금 핵심 지지층의 성격이 어떤지.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핵심 지지층 분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 90%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거기 있어요, 그냥. 중간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전체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핵심 지지층만 보니까 90%대 중반대에서 계속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로열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참 해먹기 힘들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폭 떨어졌다, 뭐 소폭 올라갔다는 게 이게 이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 5%면은
0.5%도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지 의미가 없는. 오히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드디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출마 이유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였다. 맞습니다. 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이번 주에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지난주 6.7%가 나왔는데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는 0.5%포인트 내려가지고 6.2%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6.7%를 오를 때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딱 되고 나서 3일간 흐르는데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사실상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진 것을 보면 어디서 빠졌냐 하면은 이게 호남이 중요하죠. 호남에서 상당폭 빠졌고 그리고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사실상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40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인사도 하면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문정부를 안철수 대표가 독선과 오만의 정부로 규정하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의당의 예상과는 달리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네. 네. 예상이라보단 바람과는 다르게. 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별로 안 궁금한 것이 비슷해요. 더불어민주당도 뭐 0.몇% 올랐다 내렸다고 자유한국당도 뭐 그래봐야 많아야 1%대. 그래도 정기조사니까 그 숫자는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소폭 올라서 52.2%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14.9%를 기록했는데 살짝 올랐습니다. 16.8%이고요. 바른정당은 소폭 내려서 6.5%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3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의당은 소폭 내려서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가 없다. 정당. 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오를 포인트였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거 정도 짚고. 네. 자,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어요. 네. 본격적으로. 물론 누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는 민주당 지지가 높고, 네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군을 많이 넣을수록 민주당 후보들끼리 가까먹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조사 발표해 주시죠. 내용을. 네. 2강, 2중, 6약 구도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박 시장이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전해드리면요. 박 시장이 26.3%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9.5%로 2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김진애 박사님한테. 네. 한마디 하실 타이밍인데. 왜? 저는 이재명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안 들어오기로 했잖아. 누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예. 누가 오케이 한 거야? 이재명 시장이 오케이 했나요?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도 계속 거의 굳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3선 도전을 한다면. 네. 본인은 서울시장 도전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전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도전을 하느냐잖아요. 그거를 아직 확실하게 하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은 중국집에 가면 요즘 3선 짜장면 시킨다고 했거든요. 정말 박 시장께서 그러셨나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 재미없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하니까 워낙 썰렁한 분이라. 예. 아니 그래서 12월 달쯤에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시장도 넣어서 한 모양인데 글쎄. 저는 뺏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 게 박원순 시장이 3선 짜장만 드신다는데 그럴 경우는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다른 곳에 도전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오늘 이거 발표하면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흥분하시겠는데. 생각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겠는데. 오차범위 살짝 벗어나는 좀 그 양강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또 왜 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만약에 그런 뜻이 그렇다면 정치인 본인의 뜻이 그렇다면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흔들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전망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다른 후보들을 흔들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정당 요인이 그 지방선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정당별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다 합치면 54.7%고, 민주당 예, 한국당 계열은 19.2%, 국민의당은 10.3%, 정의당 5.9%, 바른정당 2.8%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넣고 빼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정당 네. 지지율에 개인 경쟁이 약간 더해지거나 맞습니다. 그 정도. 예,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빠진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그렇게 가서 전체적인 파이는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죠. 겁니다. 민주당 후보군으로 집어넣은 사람들만 따로 빼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난 6월 중순에 모 언론사 의뢰로 리얼미터가 그때도 한번 했습니다. 한 2달 조금 더 전이었죠. 네. 그때 박원순 시장이 1위로 나왔고요. 네. 조금 차이로 그때도 이재명 시장이 2위로 나왔습니다. 3위 거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데 네. 3, 4위가 궁금한 거죠. 좀 차이가 좀 큽니다.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현 대표라든지 한 자릿수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본선 한 문항만 물었는데요. 또 순위를 3, 4위로 일단 갈까요? 네. 네. 민주당만 쭉 해보자. 민주당만 말씀드리면은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이 4.5%로 민주당 내에서는 3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4.4%로 0.1%포인트 초박빙으로 정청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비슷한 네.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1, 2위의 격차와 상당히 크죠.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 그 지지율을 정청래 전 의원이 가져가느냐, 박영선 의원이 가져가느냐로 갈리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파악하는 현재 잠재 후보군들의 민주당의 이념적인 지향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드랍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박원순 현 시장으로 갈 것이고 일부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 쪽으로는 가는 부분들이 일본에 있겠지만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층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청래 의원을 놀릴 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4.5% 나온 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선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이. 뜬금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명도로 봤을 때는 거의 전국구 의원이라고 할 수도 하지만 있고. 서울시장에 이렇게 네. 등장하는 건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네. 다른 TV 효과. 갑자기 부상한 거거든요. 자, 그렇고 네.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는 아니 근데 정말 민주당 안에는 없어요? 추미애 대표는 안 들어갔어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6월 중순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좀 간접적인 통로로 당대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빼달라고 요청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군 중에는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치자면 나경원 의원이 4.1%가 나왔고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로 보자고 한다면은 3위가 황교안 전 총리가 전체 3위. 예, 전체 3위가 13.6%로 황교안 전 총리가 차지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무려 60%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서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58%였는데 한 60%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층의 사람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장 대안으로서 황교안 전 총리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그쪽 지지층의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선 후보군일 때 정도 지지율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10%. 그렇습니다. 예. 네. 경선하면 이기겠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글쎄. 예, 그럼 입당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네.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네. 아마도.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13% 정도로 황교안 전 총리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4.1%로 전체 8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로 10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뉴스공장 효과.
그런가요? 뉴스 공장에서 자꾸 세탁하고 띄워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가요? 1.5%도 사실상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사실상. 글쎄, 정치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네. 이름이 오른 자체가. 아니, 그리고 솔직히는 김성태 의원은 제 생각인데, 다시 자유한국당 안 돌아갔으면은, 바른 정당에서 그 후보도 될 수 있었을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네. 참, 바보지. 다음 주에는 바보지. 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 대목을 저희가 따가지고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보같이라고. 본인은 뭐 후회할지 후회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1.5%로 어떤 순위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10위권 안에. 자,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후보군이 없네요, 현재. 바른정당 바른정당 이전에 국민의당을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재 대표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사에 집어넣었고 10.3%로 황교안 전 총리에 의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근데 이 조사 기간이 지난주 평일 5일 하고 이번 주 5월화 7일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를 되돌아보시면은 TV토론이라든지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언론 노출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지난 6월 중순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그때는 한 7% 정도가 나왔거든요. 한 3% 정도,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요 정도, 3% 정도 봤다고 봐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8위네요. 예,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는 2.8%로 전체 9위가 나왔고요. 6월 중순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넣었는데 그때는 한 10%가 넘었어요. 근데 유 의원이 전 안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넣기가 힘들었다. 예. 자, 박사님 총평을 한번 해주시자면요. 네. 뭐 총평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럼 이렇게. 총평은, 총평보다는 개별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아니, 일단은 자유한국당 걱정부터 좀 해주면. 네. 정치 동편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른바 보수들이 좀 이제 다시 한번 비전도 보여주고 자기를 좀 뭉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에 매달리는 심정은 확실히 알겠어요. 뭐 그건 알겠는데 황교안과 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황교안은 일단 보세요. 그 내부에서야 경선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기 하면 일단은 박근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그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별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안철수 10% 나왔다는 게 뭐 사실 굉장히 작게 나온 편인데. 뭐 본인은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대표도 그럼 뭐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막 등등히 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거 뭐냐면 저는 문제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한데 그러니까 안철수 뒤에 시장이 붙는 게 어울려요? 나는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뒤에 네. 시장이 붙는 게 전혀 안 어울렸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박근혜 보고 행정경험 필요해서 뭐 시장도 한번 뭐 도지사나 이런 얘기 했지만 전혀 안 어울렸죠. 대중들 속에 이제 그 정치인이 가진 포지션이 네. 맞냐, 시장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박근혜 네. 시장이 안 어울렸듯이 저는 안철수 시장도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 뭐 인간으로서 안철수, 시민으로서 안철수는 박원순 시장을 등단시키고 이기게 만드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그거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으로는 맞지 않다 근데. 시장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포지션이 안 맞는 것 같다 머릿속에. 포지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평론을 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요? 예,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예를 들어. 아니 근데 왜 지금 저기 하는 게 노회찬이 안 나와서 제가 그렇죠. 노회찬이 안 나와서 제가 이거 봐 제가 노회찬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노회찬은
노회찬 국회의원도 올리고 노회찬 시장도 올리고 노회찬 도지사도 올리고 죄송합니다. 노회찬 대통령도 올려요. 지금 정당별로 가다 보니까 조금 빠졌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전체 5위. 예, 안철수 대표 밑에인데 5.9%가 나왔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선 5기 2010년이었죠. 네. 오세훈 시장이 될 때 그때 노회찬 의원이 나왔어요. 나왔죠. 그때 3.3%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지금 5.9%이고, 그리고 지난 직전의 대선에서 심상정 대표가 얻은 득표를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면 서울시장으로 상당한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안 나오신다는 얘기 하셨죠. 본인은 지금 나올 생각이 없다고. 경남에 계시다. 근데 저는 정말 진보 정당의 분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나, 정말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참 보고 싶어요. 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뒷시간이 없으니까 개부터 말하고 나머지 시간을 쓰도록 하죠. 빨리 해주세요. 네, 조사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정당 지지율 정례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30일 4월 동안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최종 완전 응답자는 1,521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는 역시 TBS 의뢰로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평일 7일 동안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893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응답률은 5.1%입니다. 길어. 시간이 다 먹었네. 이거 녹음해서 오세요, 앞으로. 더 할 얘기가 부족하고, 다음에 김재림 박사님, 정치평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권수정 실장 김재림 박사님이었습니다. 꼭 말씀을 소개시켜드렸고. 좀 전환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팍 떨어져야 되겠네. 근데 저는 박성진 변수는 아직 별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반응이 좀 나올 거고. 그렇지도 않은 어떻게 것이요.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고. 네네. 지지층에서도 상당하게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거의 석 달 가까이 자세히 봤는데 별 변동이 없어요. 예,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를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 여론조사 기관 항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유를 매번 만들기 힘들다. 이제 박성진 후보자 인사 논란도 학습 효과, 참정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한 포인트는 지금 핵심 지지층의 성격이 어떤지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핵심 지지층 분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 90%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거기 있어요, 그냥. 중간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전체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핵심 지지층만 보니까 90%대 중반대에서 계속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로열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참 해먹기 힘들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폭 떨어졌다, 소폭 올라갔다는 게 이게 이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 5%면은 0.5%도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는. 오히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드디어 당선이 됐잖아요. 네.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코너와 김진애 의원님 코너를 어떻게 하다 보니 융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을 동시에 나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진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융합된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김진애 박사님이 저희가 이 리얼미터와 조사 결과 발표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들어오실 예정이시고, 그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그것마저 주마. 정기조사 말고. 또 발음이 덜 세니까, 오늘 발음 좀 덜 세는 편인데, 읽는 게 안 되네요. 단어 읽는 게.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두 번째 조사 발표할 때 아마도 김진애 박사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기조사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연속 올랐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소폭 내려서 73.4%를 기록했고요. 이게 이제 발표할 내용이 별로 안 된다고 보는데
뭐 0.5% 오르고 0.5% 내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표본으로서 생각하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한 주간 이제 3일 동안 흐름을 보면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흘 간격으로 탄도 미사일이 그 2번 발사가 됐죠. 이제 네. 그 이후에 또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유정 후보라든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빠졌다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논란들이 준척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일간에서는 74.0%로 소폭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네. 아시다시피 그 정가변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헌법 위반 사례 3가지를 지적하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이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요즘 계속 그 MB 정부에서 이제 군 댓글 공작 개입 정언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폭을 둔화시키지 않았나. 여론조사 기관이 참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과거 정부 혹은 과거 사례를 보면 요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제 이거 하락 포인트다라고 네네. 예상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정치권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랜 기간 네. 오차범위 내에서 안 움직이나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 0.5% 상승했습니다. 뭐 1.2%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5%면 그것도 지난주에 핵심 지지층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니까 문 후보를 찍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소폭 내려서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 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오를 포인트였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거 정도 짚고. 네. 자,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어요. 본격적으로. 물론 누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는 민주당 지지가 높고 네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군을 많이 넣을수록 민주당 후보들끼리 가까먹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조사 발표해 주시죠. 내용을. 네. 2강 2중 6약 구도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박 시장이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전해드리면요. 박 시장이 26.3%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9.5%로 2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김진일 박사님한테. 네. 한마디 하실 타이밍인데. 왜? 저는 이재명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안 들어오기로 했잖아. 누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예. 누가 오케이 한 거야? 이재명 시장이 오케이 했나요?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도 계속 거의 굳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출마 이유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거 같다. 맞습니다. 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이번 주에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지난주 6.7%가 나왔는데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는 0.5%포인트 내려가지고 6.2%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6.7% 오를 때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딱 되고 나서 3일간 흐르는데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사실상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진 것을 보면 어디서 빠졌냐면은 이게 호남이 중요하죠. 호남에서 상당폭 빠졌고 그리고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사실상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40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인사도 하면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문정부를
안철수 대표가 독선과 오만의 정부로 규정하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의당의 예상과는 달리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네. 예. 예상이라보단 바람과는 다르게. 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별로 안 궁금한 것이 비슷해요. 더불어민주당도 뭐 0.몇 % 올랐다 내렸다고 자유한국당도 뭐 그래봐야 많아야 1%대. 그래도 정기조사니까 그 숫자는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소폭 올라서 52.2%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14.9%를 기록했는데 살짝 올랐습니다. 16.8%이고요. 바른정당은 소폭 내려서 6.5%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3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의당은